미국의 공군력이 오면은 소련 공군력으로 충분하게 지원과 엄호를 해달라. 이걸 안 해주면 그냥 미국 공군이 폭격기 갖고 오면 그냥 다쳐맞고 죽으란 얘기잖아요. 이렇게까지 쇼부치고 내려갔는데 이 6.25 전쟁 때문에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개박살납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이미 이 48년쯤부터 미국은 마오쩌둥이란 그 중국 공산당의 이 사람이 중국 대륙을 다 먹을지도 모르겠구나. 진짜로 이제 장제스가 대만섬으로 튀기 전부터도 이미 미국은 각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국 공산당이 만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밀고 내려갈 쯤에 앵거스 워드 사건이라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터져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미국과 중국 공산당의 관계가 친해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친해질 수 없는 개박살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뭐냐? 앵거스 워드 사건의 주인공 앵거스 워드. 이 사람 이름이에요. 미국 외교관이야. 미국 외교관. 근데 어디에 있던 미국 외교관이야? 선양. 선양이 어디야? 여기에요, 여기. 보이시죠? 이 선양. 지금 한국에서 좀 위쪽에 요쪽에 있어요. 옛날에 심양이라고도 했습니다. 심양. 이 선양이란 대도시가 있어요. 여기에 미국 대사관이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여기까지 다 이제 장악을 했을 때부터 있던 미국 외교관이야. 앵거스 워드가.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요쯤에 있었어. 요쯤부터 있던 사람인데 옛날부터 앵거스 워드라는 외교관은. 근데 갑자기 지도가 바뀌어. 중국 공산당이 다 먹어가는 거야. 점점막. 이 사람이 근데 피난을 못 가요. 이때 피난을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피난을 못 가,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나는 장제스랑 외교하고 국민당이랑 외교하던 사람인데 중국 공산당 얘네가 여기를 먹어버려서 선양까지도 날 조지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해줘. 생각보다 잘 대해줬다. 생각보다. 중국 공산당 애들이 저 미국 외교관한테 잘해줬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일 거니까 외교하시고 일 보시고 그러시던 거 계속 보세요. 그러면 잘해줬대. 그리고 공산당 애들은 계속 이제 장제스랑 싸우러 또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던 거예요. 1948년쯤입니다 지금. 장제스 가 결국에는 1년 뒤에 이제 49년도쯤 되면 대만섬으로 튀죠. 그 1년 전쯤 상황이에요 지금. 왜 중국 공산당이 미국 외교관 저 앵거스 워드라는 사람한테 잘해줬겠어? 장제스랑 싸우던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도 빠가가 아닌 이상 우리가 미국이랑 국가랑 사이가 더러워서 지금 좋을 게 없다. 나중에 우리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원조를 해줄 수도 있고 다 그런 건데 소련이랑 우리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알고 있을 거고 미국이.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중국 공산당의 지식인들 조금 외교 담당 하는 사람들도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근데 한창 장제스랑 싸우던 이 중국 공산당한테 소련이 연락을 합니다. 야, 지금 저 미국 외교관 앵거스 워드 쟤 미국 스파이지라는 애야. 쟤를 지금 살려두고 그러는 게 맞아 지금? 너네 좀 큰일 나. 중국 공산당 동향이라던가 이런 거 다 파악해서 미국한테 전달해가지고 미국이 장제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 이런 스파이지래. 이게 근데 소련이 저렇게 연락한 건 맞는데 저거를 소련이 정말 진실로 얘기한 건지 아니면은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관계에서 이간질을 하려고 얘기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걸 소련이 얘기한 것까진 맞는데 왜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아무튼 저 소련의 저 정보, 소련의 중국 공산당한테 전달한 저 정보가 마오쩌둥 뒷구녕까지 들어가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의 마오쩌둥은 소련한테 원조 받을 것도 받으면서 동시에 미국이랑도 사이 틀어져서 좋을 거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마오쩌둥은. 왜? 사이가 더러우니까 소련이라. 그리고 원조해주는 나라가 하나보다 둘이 더 낫잖아요. 그래서 저 소련의 말을 듣고도 마오쩌둥이 쌩을 까요. 계속해서 앵거스 워드라는 외교관을 내버려 둡니다. 즉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을 포함한 사람들은 아무리 소련의 저런 정보를 들었어도 딱히 미국과 대척점에 있으면서 개같은 관계를 유지할 생각을 갖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진짜 큰 문제. 중국 공산당이 내려가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중국 공산당 군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싸웠어요. 뭐 민심도 얻었고 국민당 상대로 개박살 내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 체계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있긴 하겠으나 국가로서의 중앙 집권적인 그 체계가 아주 탄탄대로 잘 이루어져 있는 군대 이런 건 아니었다. 따로 노는 경향이 충분히 있을 때였습니다. 부대마다 조금 따로 놀았어요. 이때 소련이랑 관계가 괜찮고 소련 말을 잘 듣는 중국 공산당 부대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야, 지금 마오쩌둥 그 새끼 뭐 하는 새끼야
아이가 앵거스 워드 지금 스파이질 한다고 내 얘기 안 했어? 얘네들 빨리 조져야 돼. 조사해. 빨리 붙잡아가지고. 앵거스 워드가 외교하면서 미국 본국이랑 통신하던 통신장비 이런 거 압수해서 조져봐야 돼. 뜯어봐야 돼. 뜯어보면은 분명히 중국 공산당을 조지고 장제스와 내통하고 막 이런 설계각을 보고 막 이런 스파이질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소련이 해서 마오쩌둥의 오더가 아닌 특정 중국 공산당 군대 부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소련과의 독단적인 소통으로 실제로 이 앵거스 워드를 붙잡아요. 그리고 이 앵거스 워드라는 외교관이 미국이랑 통신하던 그 장비들을 압수해서 조집니다. 근데 실제로 조져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스파이질을 했다라는 혐의가 드러났다입니다. 물론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요런 상태야 지금. 이거 그래서 진실을 몰라요. 이게 실제로 저 인간이 스파이였는지 아닌지 진실은 모른다. 각 국가별로 지금 입장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요때쯤에 1948년 지도예요. 저게. 저 1948년쯤에 저 사건이 일어나면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믿지 않게 되고 대화를 아예 접어버립니다. 저는 근데 실제로 스파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오쩌둥이 일부러 저 앵거스 워드라는 사람을 스파이로 만들 필요가 없는 타이밍이에요. 당시 중국 공산당도 미국이랑 굳이 외교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굳이 일부러 스파이로 만든다? 그럴 필요 없다. 이거는 실제 스파이였을 것 같다. 제 생각엔 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다른 생각 하셔도 돼요. 자, 아무튼 간에 이때부터 이제 중국과 미국이 서로 믿지 않게 됩니다. 소통을 이제 거의 안 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더 내려오고 장제스는 대만섬으로 튀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죠. 중국 대륙에. 그리고 이제 중국은 물주가 하나밖에 없네. 둘일 줄 알았는데 미국한테도 돈 받고 싶었는데 소련한테만 받아야겠네 가 돼요. 참 어처구니 없죠. 요 사건이 벌어져서 진짜 충분히 중국과 미국이 외교적으로 소통하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었는데 대화가 안 돼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둘밖에 없어. 중국도 소련을 100% 안 믿고 소련도 중국을 100%안 믿고 그리고 소련은 중국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2순위다. 1순위는 어디다? 유럽이다. 이런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서로 함께 가는 관계다. 중국과 러시아, 과거 중국과 소련은 그랬다. 근데 이 중국과 소련의 억지이지만 어찌되었든 친근한 관계 전락에 오래 못 갑니다. 진짜 오래 못 가요. 중국이라는 국가가 선포된 게 1949년 10월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뭐가 터져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코리안 워 6.25 전쟁이 터집니다. 6.25 전쟁 초반에 김일성이가 승승장구 하면서 남침으로 쭉 내려오죠. 그죠? 야, 김일성이 저거 진짜 김일성이랑 마오쩌둥이랑 이제 만난 거야. 자, 중간에 이제 메가더 장군께서 이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 압록강 두만강까지 쭉 밀립니다. 그죠? 요거로 보자. 자, 압록강 두만강까지 쭉 밀려요. 그죠? 자, 이때 김일성이가 뭐라고 하느냐?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금 됐어요. 진짜 나 지금 두만강 지금 압록강까지 개 밀리고 지금 X됐다 지금.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해요. 지금 소련이고 중국이고 간에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근데 여기서 소련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보낼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소련도 급해 바쁘고 야야야 잠깐만 있어봐. 우리가 원조해주고 있는 애 있어? 우리 마오쩌둥. 야 우리한테 원조도 받고 지금 니네 말도 좀 들어야 되는 입장이잖아. 야 쩌둥아 대신 보내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당시 대만섬까지 먹으려고 계획을 하고 침공 준비를 하던 그 군대 중공군이죠. 이거를 한반도로 보냅니다. 원래는 장제스랑 또다시 맞다이 까고 대만섬까지 먹을 거를 준비하고 대비하던 군대였대요. 이걸 한반도로 보냅니다. 이거 관련해서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요. 진짜 좀 뜬구름 잡는 얘기. 스탈린이 왜 북한을 도와줬을까? 마오쩌둥은 왜 북한을 도와줬을까? 복잡한 이유들이 막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죠. 그죠? 근데 주요한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소련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란 국가가 공산권 국가가 동북아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이 시키는 대로 오더를 들어야 했기도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바로 아래에 자기들과 국경이 붙어있는 친미 국가 있어서 좋을 게 별로 없었어요. 중국도. 당시 중국조차도 지금 찢어지게 가난했고 그런 상황에서 친미 국가가 붙어있어가지고 좋을 게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소련이랑 중국이 김일성이를 도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북한이란 국가를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소련과 중국이 도와줬다.
즉 굉장히 깊이 있는 어마무시한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도와줄 이유는 또 충분하게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와줄 이유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다 막 사족을 붙여가지고 막 무슨 뭐 마오쩌둥이 김일성이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뭐 무슨 뭐 항일 운동할 때 뭐 동지로서 막 이런 막 사족을 붙이는데 그런 복잡한 얘기가 우선되면 안 돼. 그 복잡한 그런 어떤 사족을 붙인 얘기는 나중 가서 하고 기본적으로 이 둘 다 도와줄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이 기본으로 가야 돼. 기본으로. 자 어찌되었든 중공군이 이제 그 김일성이를 도와서 인해 전술을 하죠. 이제 죽어라 압록강으로 막 보냈어요. 중공군이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을 겁니다. 마오쩌둥이 뭐라고 조건을 거냐면은 대신에 소련이 보급을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 요거를 분명하게 물어봐요. 확답을 받고 내려갔대 저걸. 소련 니네는 지금 군대들 일부러 대놓고 니네 오는 거 아니지 않냐. 너네 소련이 안 지원 안 해주는 만큼 우리가 피 흘리러 가는 건데 우리 중국이. 대신에 보급은 충분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쇼부를 친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미국 공군. 중국은 공군이 제대로 없었어요. 저때 49년이니까. 공군의 위력이 정말 개털이었어. 미국의 공군력이 오면은 소련 공군력으로 충분하게 지원과 엄호를 해달라. 요게 제일 중요해 지금. 우리가 한반도로 내려가면은 소련 니네가 공군력을 동원해서 충분한 엄호,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걸 안 해주면 그냥 미국 공군이 폭격기 갖고 오면 그냥 다쳐맞고 죽으란 얘기잖아요. 이렇게까지 쇼부치고 내려갔는데 이 6.25 전쟁 때문에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개박살납니다. 왜 개박살났느냐? 왜? 소련한테 충분한 뭐라고 했어요 아까? 미국의 공군력을 소련의 공군력으로 충분한 엄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 근데 소련이 충분하게 안 해주고 중공군이 미국 공군력에 포탄 맞고 폭격 맞고 어마무시하게 죽어요. 진짜 6.25 때. 정말 어마무시하게. 그리고 소련 공군력이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참전을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공군력이 오는 거를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안 막아줘요. 제대로. 자 그리고 중공군. 중국의 군대인 중공군이 활동하는 곳에 주변에서 활동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따로 놀아. 따로 활동을 하기 시작해. 따로. 자 여기가 북한의 청천강이 있는 지역이에요. 구글맵으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구글맵을 보면은 여기 이제 평양이 있죠? 그리고 여기 정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정주 보이시나요? 여기 평양이 있고 여기 보면 정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면은 안주, 신안주 이런 데 있죠. 여기가 청천강이에요. 요 강 보이죠? 요거. 여기가 청천강이에요. 여기를 미군이랑 유엔군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미그회랑이라고 불렀죠. 미그회랑. 미그회랑이 뭐야? 소련 미극이 있잖아. 미극이. 이 청천강 쪽만 가면은 소련 미극이가 튀어나온다. 그 아래에는 안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여기는 소련 미극이가 튀어나오는 지역이라고 해서 미그회랑이라고 했어요. 미그회랑. 그 정도로 소련 미극이가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중공군이랑 북한군은 더 내려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 공산당이 저 6.25 때 투입한 병력이 대만섬 조질라고 준비하던 과정에서 투입한 중요한 병력인데 소련이 청천강 아래까지는 안 내려가서 그 아래로 내려가는 족족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개빡친 거야 또. 진짜 개빡친 거야. 제 마오쩌둥이 저때. 중국은 이미 저렇게 자기 군대가 소모가 되어가는 순간부터 뭘 요구하기 시작하냐면은 휴전하자. 이거 중요해요. 중국은 이미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휴전한 거로 알고 있는 1953년에 그때보다도 진작부터 휴전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김일성이도 같이 휴전을 요구할 정도였어요. 공군력이라고 하는 거는 중공군과 북한군에게 정말 최악이었어요. 최악. 소련의 공군기가 제대로 청천강 이남까지 와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중공군이나 인민군 그 북한군 둘 다 얘네가 여기 아래로 잘 내려오질 못했어요. 여기 이 평양 위에. 평양까지도 뭐야? 평양까지도 아니지. 여기 위에 이 신안주 안주시 이쪽 있죠. 여기 이 모가지 부분에서 제대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야. 공군기가 제대로 안 오니까. 그런데 여기서 휴전까지 소련이 기다리려 그래요. 계속 기다리려 그래요. 스탈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추정이야. 추정. 도대체 왜 중국이랑 북한조차도 휴전을 하자고 하는데도 소련이 계속해서 미뤘느냐에 대해서 미국과 미군과 유엔군이 지금 한반도에 틀어박혀 있을 때 우리는 빨리 유럽의 공산화를 위해서 시간을 끌자. 이거에 대한 추정이 있어요. 왜냐면 소련 군대는 거의 소모가 안 됐거든 저때. 목숨 모가지 날아간 건 다 중공군 아닙니까? 중국 군대. 이거에 대한 추정이 있어요. 물론 이거 추정이야. 추정. 왜 미뤘는지 휴전을 미뤘는지 모르겠지만 휴전 협정을 하는 중간에도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전투는 아시다시피. 자 아무튼 간에 이 6.25 전쟁이 지난 이후에 중국의 마오쩌둥은 이제 뒤져도 소련은 절대 믿을 수 없다.
소련은 이제 뒤져도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 안 된다야.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이미 6.25 직후부터. 이게 이념 논리에 빠져가지고 종북좌파, 토착외고 이런 거에 빠진 양반들이 이런 역사교육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소리 떠들고 댕겨. 자, 그래서 소련 중국이 무조건 같은 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된다. 국제정치도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자, 한편 둘이는 친해져. 둘이는 너무 친해져. 우리는 혈맹관계다. 우리는 정말 피를 같이 흘린 정말 어떤 아주 엄청난 형제의 관계다. 우리 김일성이야 마오쩌둥. 막 요런 이제 관계가 돼야 둘이서 너무나 친해져. 근데 어쩔 거야. 내가 솔직한 얘기로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이 소련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했다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소련하고 쌩깔 순 없었어요. 소련한테 원조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뭐 6.25에서 소련이 통수 그렇게 쳤다고 해서 소련이랑 쌩까는 게 말이 돼? 중국은 어차피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원조 해주는 나라한테 원조 계속 해달라고 싸바싸바는 계속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이랑 관계 개선할 분위기도 아니잖아. 6.25 전쟁 이후부터는 중국이 옛날에 장제스랑 중국 대륙에서 중국 공산당이 싸울 때만 해도 미국이랑 대화한다고 하다가 어긋나서 안 됐다 그랬잖아요. 6.25가 끝나고 나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왜? 너무 많이 죽였어. 누가? 메가더가. 너무 많이 죽였어. 중공군을 너무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이제 국가 분위기상, 국민 정서상 미국이란 국가와의 관계 개선과 원조를 받겠다는 무슨 뭐 외교를 한다.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진 것이다. 소련이 이것까지도 계산을 했다라는 뭐 추정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것까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미국이랑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게끔 쐐기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6.25를 일으키게 해서 중국 공산당이 졸라게 가가지고 죽게 만들고 뭐 그런 뭐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스탈린이 죽습니다. 언제? 6.25 전쟁 끝나기 4달 전이었어요. 1953년 3월입니다. 사망합니다. 자, 스탈린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누가 집권해요? 이제 소련의 지도자로 흐루쇼프가 나옵니다. 우리 때는 흐루시초프라고 배웠는데 흐루쇼프래요. 요새는 흐루쇼프. 자, 김일성이랑도 같이 걷고 있어요. 흐루쇼프 할아버지. 그죠? 흐루쇼프. 자, 이 양반이 이제 소련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요. 곧 마오쩌둥이랑 같이 만나. 1954년 9월에 처음으로 둘이 베이징에서 만나요. 흐루쇼프가 직접 베이징까지 가. 직접 간다는 거는 사실 외교적으로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해준 거예요. 네가 와? 내가 왜 가야 돼 이 새끼야. 이런 나라가 넘쳐 흐릅니다. 근데 직접 가준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굉장히 좀 마음을 많이 열은 거라고 봐야 돼요. 외교적으로. 왜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진짜 한 번을 안 갔대요. 마오쩌둥이 스탈린 동지 그래도 한 번 와서 베이징 직접 오시고 딱 환영도 받고 좀 그러시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을 안 갔대. 진짜 한 번을 제대로 안 갔대요. 진짜 더럽게 안 갔대 진짜 스탈린은. 그러다가 이 양반 집권하고 나서 바로 이제 6.25 끝나고 나서 1년 만에 간 거 아니야. 54년 9월에 소련의 서기장 뭐 소련의 지도자가 가졌다는 건 이거 좋게 봐야 돼. 굉장히 마음 많이 연 거야. 이 자리에서 이제 흐루쇼프가 마오쩌둥한테 우리 소련은 같은 공산주의 형제 국가들, 우리 중국이란 국가에 대한 원조 절대로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서로 막 달달했어 아주. 자, 근데 오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실체편이잖아요. 지금 이 시점부터 이 흐루쇼프라는 사람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왜? 이 사람이 스탈린 관짝 들어가고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스탈린 욕을 오지게 합니다. 진짜로. 잠깐 56년부터 욕해요. 스탈린은 53년 3월에 죽었어요. 56년도부터 오지게 욕합니다. 왜? 왜 욕해? 뭐를 명분으로 욕을 해? 자, 이게 스탈린의 우상화 포스터입니다. 우상화. 스탈린의 집권 내내 이 포스터를 그냥 뿌려요. 스탈린 면상 박아가지고 막 존나 우상화를 해. 스탈린의 개인 숭배라든가 이런 걸 하죠. 김일성이나 막 이런 애들처럼. 북한도 딱 그런 케이스 아니야? 종교처럼 개인 숭배를 하게 만들고 이런 거 신격화하고. 이게 사실 공산주의라는 사상에서 신이라든가 종교 이런 거를 좀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런 개인 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련에. 레닌도 그렇게 생각했고 레닌의 그 후계자라고 얘기되던 그 누구야 트로츠키 이 양반 스탈린이 담그잖아. 이런 어떤 개인 숭배라든가 어떤 뭐 당내민주주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스탈린이 다 박살내놔요 사실. 그리고 막 스탈린이 막 자기 개인 동상도 세우고 막 개인 숭배시키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흐루쇼프가 욕하기 시작한 거지 이 양반이. 자기 개인 동상까지 세우고 개인 숭배까지 했던 사이비다 이 사람. 굉장히 잘못된 공산주의자다.
근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흐르쇼프가 스탈린을 깠잖아요. 개인 숭배시켰다고. 이게 근데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야. 김일성이도 개인 숭배시켰지. 마오쩌둥은 자금성에 지금도 얼굴 박혀 있어요. 천안문에 지금까지도 마오쩌둥 면상 박혀 있잖아요. 중국은. 그리고 옛날에 그 다른 소련 국가, 여기 동유럽, 동구권 국가들, 여기도 말이 공산주의 국가지 자기들 특정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이러면서 많이 해먹었어, 정치인들이. 근데 굉장히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특정 지도자를, 지금 현재 지도자라든가 특정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그랬는데, 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아버지라는 소련의 지도자가 신격화는 글러 처먹은 거라면서 스탈린을 까는 거야. 그러자마자 수많은 소련 국가들의 내부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굉장히 잘못된 건가 그러면?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자, 다시 꺼내는데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교과서다. 달리 말하면 소련이 최고다, 소련이.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도 이제 한물 갔어.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주의. 이게 교과서다 이제. 한창 1950년대 이랬어요. 50년대에 레닌이 이미 죽었고 195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공산권 국가에서는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주의가 교과서다,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 근데 이 스탈린주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공산권 국가들도 독재를 하는 거야. 막 지도자가 이제 따봉이고 막 이 짓을 하는 거야. 스탈린 마냥 똑같이 하면 된다면서. 근데 이 짓을 하면서 자기들이 독재하려고 저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근데 여기에 흐르쇼프가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스탈린을 까니까. 근데 이 스탈린을 깐 게 좀 사실 정상적인 행동이긴 하죠. 정치인을 신처럼 막 모시고 이러는 게 잘못된 거긴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행동 때문에, 흐르쇼프의 이 행동 때문에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폴란드와 헝가리도 옛날에는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그죠? 근데 얘네가 여기 지도자들이, 공산 지도자들이 스탈린을 추앙하면서 동시에 자기들도 신격화하고 막 이러는 작업을 하면서 헤쳐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공산 국가의 아버지 국가인 소련의 지도자가, 흐르쇼프가 자기들이 추앙하는 스탈린을 이 우상화 작업이 끝난 스탈린을 졸라게 까니까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 입장에서, 폴란드 헝가리아 입장에서 이 내부에도 국민들 사이에는 이번 기회에 저 흐르쇼프라는 사람이 스탈린을 까고 있고 폴란드 헝가리아 지도자들도 스탈린을 빠르는데 이게 휘청거리게 될 것이다. 이 타이밍에 민주주의를 한번 퍼뜨려보자. 이 타이밍에 폴란드 헝가리 내에도 공산주의자만 있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저 민주주의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퍼뜨려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지. 물론 잡히면 이제 그 아오지 갔겠지만. 자, 그러자마자 실제로 폴란드 헝가리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흐르쇼프 동지께서, 소련이라는 국가의 지도자이신 흐르쇼프 동지께서 실제로 저런 스탈린처럼 1인 독재하고 이런 거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민주주의가 좋은 거라고 막 퍼뜨리니까 어떤 사람들이, 민주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른 공산권 국가 내부에서 흐르쇼프 저 새끼 이비방정이다. 이비방정이다. 얘는 가만히 있으면 반응 가는데 왜 나대가지고 내가 독재 헤쳐먹는 거를 방해하냐, 저 인간은. 흐르쇼프 저 인간. 이제 이런 게 생겨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 시점이, 그리고 흐르쇼프가 이비방정이었던 저 시기가 1956, 57이에요. 흐르쇼프 요즘이었으면 유튜버 했을 거다. 레카 드립을 치네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레카 흐르쇼프. 아무튼 간에, 자, 이 이비방정이었던, 흐르쇼프의 이비방정이었던 56년, 57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1958년 8월입니다. 대만에 진먼섬이 있어요. 여기 대만 영토야 지금도. 저기들 중국 영토가 아니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진짜 이 대만의 끝에, 중국 코앞에 여기 진먼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서 포격전이 일어납니다. 원래 이미 저 58년 8월 이전부터도 깨작깨작 서로 포격을 일으키는 곳이었어요. 근데 저때 대대적으로 일어난 거지. 대대적으로. 자, 이때 대대적인 포격전이 일어나자마자 미국이 대만의 진먼섬과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제7함대를 보냅니다. 7함대. 근데 이때 중국도 그러면 소련도 우리를 도와주는 건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흐르쇼프가 와, 이거 진짜 좀 그렇다. 흐르쇼프가 나대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참아. 전쟁 키우지 마. 가만히 있어. 뭘 지금 좀 싸우려 그래. 미국이 개입하든가 말든가 너넨 좀 가만히 있어. 왜 자꾸 일을 일으켜 니네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좀 있어라. 요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또 분기탱천했겠죠.
속으로 이제 존나 빡쳐가지고 나 저 새끼 저거 진짜 졸라 찔겁네. 진짜 개 같아가지고 진짜 이거 못 해쳐먹겠네. 개 같은 거. 이제 이런 게 있었겠지. 조금. 그리고 크루쇼프가 당시에 스탈린도 까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평화공존론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핵무기가 당시에 미국도 있고 소련도 있었어요. 그죠? 둘 다 있는데 이 상황에서 서로 전쟁 터지면 둘 다 뒤지는 거잖아. 자, 이제 우리 소련은 미국 같은 다른 체제, 다른 정치 체제, 민주주의나 뭐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소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이렇게 다른 체제들이더라도 서로 싸우지 말자. 나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우리는 아니긴 해. 근데 존중해, 인정해. 평화롭게 공존하자 이거예요. 맞다이 까지 말고 공존하자 이 말이야. 서로 건들지만 않으면 공존할 수 있다 이거야. 서로 건들지만 않으면 공존한다는 평화공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오쩌둥의 중국은 대만이랑 진면에서 포격전을 일으켰어요. 저거 중국이 일으킨 거거든. 근데 갑자기 소련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한다? 지금 흐루쇼프는 평화공존론 지금 얘기하고 지금 바빠. 근데 지금 뭘 지금 지원을 해달라고 전쟁 확대를 지금 얘기를 해 이 새끼야. 이런 거죠 지금. 상황상 그런 게 있었어요. 분위기상 좀 그런 게 있었어. 도와주기가 좀 그랬던 거죠. 그리고 크루쇼프가 저 평화공존 드립을 왜 저 타이밍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퍼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굳이 우리 소련이란 국가가 경제적으로 지금 성장하기도 바쁜데 어차피 퍼질 건데 이거를 왜 미국이랑 군비 경쟁하고 맞다이 까고 피곤한 일에 개입하고 이러면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어차피 퍼질 건데. 이런 자신감이 일단 있어. 그리고 이런 자신감에 기반해서 어떤 걸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냐면은 우리 소련이 대국으로서 요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크루쇼프의 외교 추구하는 방식이 우리가 대국으로서 정상국가로서 아주 뛰어난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소프트 파워죠, 소프트 파워. 요즘 얘기하는 소프트 파워. 중국이란 국가가 그렇게 잘 살아도 소프트 파워가 안 좋아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아서, 국민들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아무리 그 국가의 경제가 부강해지고 그래도 중국을 탐탁치 않게 보고 세련되고 잘 나가는 국가로 안 보잖아요. 전 세계 국가들이. 반대인 거지 소련은. 그런 국가로서 세련되고 매너 있고 아주 그 잘 사는 괴짜는 국가로서 보여주자 이거야. 이런 걸 추구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스탈린의 신격화도 이제 하지 말자. 왜냐면 이런 느낌이야. 미국이란 전 세계에 정말 잘 나가는 초패권 국가가 있어요. 그죠 지금? 근데 미국이 루즈벨트 동상을 세우고 신격화를 했어. 그거 좀 아니잖아. 조금 좀 저런 나라를 우리가 따르고 좀 좋게 보고 그러는 게 맞나?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런 차원에서도 스탈린을 깐 게 있어. 크루쇼프가. 정상국가로서 아주 멀쩡한 국가로서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거는 소련의 입장이고 당연히 우리의 마오쩌둥짱 이 양반 입장에서는 알바노죠. 그거는 소련이 뭐 그런 걸 추구하든가 말든가. 지금 대만에서 전쟁 터졌는데 개 같은 거 미국은 칠함대 보내주고 적극적으로 대만 도와주려고 오는데 소련 니네 크루쇼프 너네는 왜 안 오냐 이 말이요. 지금 이 양반 입장에선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지. 다른 건 알바노고 짜증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있었다. 왜? 나라가 못 사니까. 소련의 경제 원조를 계속 받기는 받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았다. 그리고 지금 크루쇼프가 한창 평화공존론 이거 씨 부릴 때가 언제다? 58년이다. 근데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 그리고 문화대혁명 이 두 가지를 한창 할 때가 언제예요? 일단 대약진 운동 58에서 62년이야. 요 타이밍이야. 요 타이밍. 이때부터 근데 평화공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소련이 지금. 이 대약진 운동을 잘 해 나아가려면 소련의 원조를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 마오쩌둥이. 근데 크루쇼프가 점점 중국을 그렇게까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중국아 너네 계속 원조 받고 싶어. 일단은 이제부터 미사일랑 무기기술 이제 원조 해줄게. 도와줄게. 대신 니네 식량 지금 우리 소련이 식량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 내놔. 물물 교환 시작하자 이제.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별로 공짜로 막 중국을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소련은 당시에 중국만 원조해주던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일단은 자기들이랑 붙어있던 이 동구권 국가들, 중앙아시아 국가들 얘네들한테도 식량 원조를 해줘야 되는 나라야 소련은. 원래 형들이 형 대접 받으려면 동생들 밥 사주고 댕겨야 돼요.
아시잖아 여기 우리 한국의 형아들 아시잖아요 다들 대접 받으려면은 여기에 계속 이제 밥을 사줘야 돼 이 양반들도 소련도 그래서 중국한테 식량 삥을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소련도 자기들이 수확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야 저게. 근데 아시다시피 저새는 해로운 새다. 저새는 해로운 새다. 잡아 죽여라.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대약진 운동 과정에서 마오쩌둥의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오더들. 이거를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다들 알았을 텐데, 당시 마오쩌둥 아래에 있던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마오쩌둥 눈 밖에 나면 X된다. 마오쩌둥한테 이쁨 받고 승진해야 된다. 그리고 인민들의 삶은 알바노다.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추진한 게 많아요. 토법고로 일단 대표적으로 토법고로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막 지금 이상하게 생기고 용광로예요. 용광로. 이게 마을마다 이거를 만들어라 이거야. 근데 여기다가 일단은 알루미늄, 캔깡통, 뭐 자전거, 뭐 쓰레기 이런 걸 다 때려놓고 한 번에 녹여요. 그 철 쓸 수 있습니까? 합금이라고 하는 거는 저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포스코 다녀보셨거나 기본적인 그 합금 이런 거 만드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거는 그냥 부셔지는 철이에요. 못 써. 개쓰레기 철이야. 똥철. 저거를 근데 마오쩌둥은 이 사람은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야.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어떤 뭐 전쟁하고 뭐 이런 건 잘 아는데 저는 기본 상식이 없던 사람이에요. 저 양반은. 그래서 무식하게 그냥 단단한 거 그냥 뭐 이 스댐이나 뭐 알루미늄 깡통이나 다 집어넣고 녹이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안 해? 빨리 해. 시켜. 뭐 해 니네? 너네가 그러고도 공산당 간부야? 야, 우리 철 많이 필요하다며 총알도 만들어야 되고 왜 안 해? 빨리 해. 그러니까 이제 또 마오쩌둥 동지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가가지고 시킨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 만든 거야 이게 토법고로가.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이 시점에 4천만 명이 최대 굶어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게 이 대약진 운동 기간이에요. 58, 59, 60, 61, 62. 이 5년이란 시간은 중국 대륙 전체에서 총 최대 4천만 명이 굶어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기간입니다. 대단한 기간이에요. 진짜 대단한 기간. 저때 그리고 가뭄이랑 기근이 같이 와요. 마오쩌둥의 뻘 오더, 그리고 가뭄, 기후재난과 함께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식량난이 당연히 왔겠죠. 그리고 벌레 오지게 많이 끌고 참새가 다 뒤져가지고 이런 게 겹경사로 진짜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죽은 거야.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 타이밍에는 소련도 중국을 아예 속국 취급하듯이 대했어요. 시다. 중국 내부에 소련의 레이더를 설치해야겠다. 이거 굉장한 내정 간섭이거든요. 굉장한 내정 간섭. 저 소련의 레이더를 중국 내부에다가 그냥 설치하겠다. 지금은 뭐 사드도 우리가 뭐 설치하게 하고 막 그러지만 그것도 서로 간의 동맹 관계가 서로 어느 정도 성립이 되고 양국 간의 국민들 간에도 신뢰의 관계라든가 호감도가 있고 이럴 때 저것도 하는 거예요. 중국 내부에서 소련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고 소련에서도 중국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련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중국 내부에 소련 레이더 좀 설치해야겠어 이러는데 이게 되겠어 이거? 당시에 저렇게 4천만 명 굶어 죽어가는데 소련이 중국 내부에 소련의 레이더를 설치해야겠다. 소련 잠수함과 군함이 중국 항구 아무데나 상륙할 수 있는 권한을 내놔라. 그리고 소련 군함들과 통신할 통신망도 중국 곳곳에 설치해야겠다. 이거를 중국 공산당한테 요구를 해요 소련이. 사이도 더럽고 안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 최대 4천만 명 되어가는데 지금 식량까지 삥 뜯어가려고 하는 나라가 와가지고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적절한 비즈니스적 거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소련의 흐르쇼프 때 중국을 간이고 쓸개고 다 빼먹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소련이 대하는 중국이. 그래서 이미 1950년대 후반쯤 되면은 중국 공산당 안에서 회의 같은 거 하면 소련 싸가지 없는 새끼들 하면서 욕을 그냥 바글바글 하겠다는 거야. 저딴 소련 새끼들하고 우리가 뭐 하려고 지금 관계를 유지하냐고 쌩까버리자고 개 같은 거. 자 그러다가 흐르쇼프가 다시 중국을 방문합니다. 언제? 59년에. 자 중국을 방문해요. 이때 얼마나 사이가 더러웠으면 왜 공항에 나가면 이번에 어땠어 알잖아요. 이랬잖아. 공항에 나가면 막 환영인표 사람들 이제 막 시다들 막 깔아놓고 이제 인력들 막 쓰고 막 그러잖아요. 환영인표 막 깔고 막 가라로라도 막 깔고 막 그러잖아. 흐르쇼프가 중국 방문하는데 공항에 환영하는 인파를 일단은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여러분 반가워요. 저 흐르쇼프예요. 환영해줘서 감사해요.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 단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이크도 안 줬대요. 그리고 중국에 와가지고 또 이제 막 공개적으로 환영회 같은 걸 할 거 아니야. 서로 만나서 서로 막 독단적으로 단둘이 만나
만나기 전에 좀 강당 같은 데 서가지고 좀 연설할 거 아니면 거기서도 마이크 안 줬대. 그리고 흐르쇼프가 담배를 싫어했대요. 둘 다 담배 빨잖아 지금 얘네는. 김일성이랑 마오쩌둥 둘 다 담배 물고 있잖아요. 근데 흐르쇼프가 담배를 싫어했대요. 근데 일부러 담배를 존나 빨았대. 담배값 봐라 씨발라 배고. 근데 저걸 솔직히 좀 어려운 자리면 대놓고 뭐라고 못하잖아요. 대놓고 담배 빨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공개인데 흐르쇼프가 수영을 못했대요. 물을 무서워하는 일부러 수영을 같이 하자고 했대 마오쩌둥이. 그래서 흐르쇼프가 이게 정상회담이다 보니까 상대가 하자고 하는데 쫄보면 난 물 무서워 씨 이러면 좀 아니잖아 조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자고 하면 해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갔는데 물에서 막 허우적거릴 때 개구리 마냥. 그래서 개망신을 줬대요. 그리고 1959년에 회담한 거 이게 그 회담 사진은 아닌데 자료 사진입니다. 1959년에 만난 게 비밀 회담이었대요. 근데 회담 끝나자마자 흐르쇼프가 이제 소련으로 돌아가는 날에 중국이 일부러 우리 만났어 만천안에 깝니다. 일부러 까버려요. 이거는 흐르쇼프 개망신 주려고 중국이 저랬을 가능성이 전락에 높습니다. 왜냐면 흐르쇼프가 소련 내에서 저 당시에 1959년이면은 점점 인기가 떨어질 때예요.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있을 때 흐르쇼프가 내부에서 그 자세한 사정은 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차피 소련이 짜증나는데 흐르쇼프도 짜증나고 어차피 인기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소련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이런 거를 좀 계산하고 개매너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뭔지 아시는 분들 바르샤바 조약기구입니다. 지금 나토랑 맞닿아 있던 나토가 이제 서유럽과 미국에 있었다면은 동구권 국가와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안보 기구가 있었어요. 소련 중심에. 이 회의를 하려고 모스크바에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여기서 중국 공산당 사람들이 저기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의장 가면은 전부 다 공산주의자잖아.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외교관들이 회의하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국 공산당 사람들이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흐르쇼프는 수정주의자다 라고 깠대요. 저때 사실 중국이 1950년대 후반이면 지식인들 좀 조지고 있을 때라서 좀 외교관들 상태가 좀 안 좋긴 했어요. 아무튼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흐르쇼프는 대놓고 수정주의자라고 주장을 했대요. 이게 수정주의가 뭐냐면은 기존의 학파, 기존의 주류 학파나 기존의 주류 사상이 되는 이런 거를 아예 다른 방향성으로 틀어버리게 만들고 수정하는 거를 수정주의라고 해요. 근데 이 수정주의라는 단어를 보통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서만 거의 써요. 거의 공산사회주의에서만 쓰던 말이야. 왜냐면 또 나와야 돼. 이거를 수정하는 수정주의자 새끼 이 말이야. 칼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토달면 수정주의자다. 위대한 교과서와 같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주의에 토다는 새끼는 수정주의자다. 반동놈의 새끼들이다. 그래서 이 수정주의라는 말은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그냥 욕이에요. 욕. 수정주의자다. 반동이다. 같은 말이야 거의. 중국 공산당 사람들이 저 바르샤바 조약 끼고 모스크바 회의하는데 가가지고 흐르쇼프는 수정주의자다 라고 깠다 이 말이야.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 사실상 1960년을 기점으로 중국 공산당과 소련의 관계는 개박살났다. 사실상 개박살났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1960년에 저 회의를 했고 사이가 박살났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1961년이 됩니다. 1961년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박살나니까 갑자기 북한이 갯돈을 탑니다. 61년부터 소련이 북한 잡으려고 난리치고 중국도 북한을 자기 팀으로 끌어들이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반니 성형외과 새벽구름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로 정유지 부처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논엔 이름 없음 갱가 탁성이와 겨루 사서 배부른 다람쥐 진우파 영민차 김도훈 시우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